712회 옥설타임즈쇼 2023년 5월 5일 이널리 자위 파시오가 2년 내 세계경제 위기 음모론을 떠드는 이유. VOA 성여영, 세훈영, 태용호, 강찬호, 장혜찬, 이계성, 김길선, 추부길. 나사, 오토기어, 돈되는 상식, 토트샘, 신박과학, 깃불.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 벌써 8년 아로치카.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경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왜 좌우익 파시오는 부동산 위기, 외환 위기, 세계 경제 위기, 달러 휴지론을 인터넷에 유포할까? 돈 되는 상식, 로스토우, 오토기어, 김승현 국토교통부, 김현석 귀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블랙록, VOA, 어벤져스 전략회의, 입질의 추억.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돈 되는 상식, 운동하면 5만원씩 준다. 정보 보시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입질의 추억. 아니냐, 돈 번 사람들. 돈 번 상식이, 돈 번 상식이 아니라 돈 번 사람들이네요. 횟집을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횟집을 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인드라가 이제 군대 때 한 1년간 당번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백정, 살아있는 생명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어떤 살생, 이거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했다. 얘들아 그 당시 이제 약간 채식주의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른들한테는 거부감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마음가짐이 굉장히 필요하다. 부자님, 비억수로 온다고 합니다. 이따가 서박사 얘기할 텐데, 남도인 경우에는 내일까지도 비가 길게 온다. 제주도는 주말 내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 좀 오면 되죠. 지금 요즘 비가 너무 안 와서 인드라 장사가 안 되지만, 비가 많이 오면 또 비 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뭐 비 오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셔야죠. 이명박 대통령이 잘했다. 한국이 물 부족 국가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입질의 추억. 조개에 기생충이 있다. 또 조개구이집 매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죠. 그래도 이런 것들을 알고 먹는 게 중요하다. 입질의 추억. 그 다음에 이제 귀곰. 이 파세코. 인드라가 이제 창문형 에어컨을 구입했습니다. 파세코로 구입했어요. 아들이 굉장히 더위를 많이 타는데, 에어컨 냉난방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는 슈레기가 설치가 힘들어가지고 어려웠었는데, 냉방비 좀 아끼려고, 전기값 좀 아끼려고 과감하게 결정했고요. LG냐 파세코냐 했을 때, 이제 나타샤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낫지 않냐 하지만, 저는 이 중소기업의 이러한 노력들을 존중해서 파세코를 선택했고, 파세코의 어떤 현재 유일한 단점으로 지목되는 것이 소음이었는데, 소음을 많이 낮췄다고 해서 23년형 74만원짜리를 파세코 샵에서 3만원 할인 받아서 샀습니다. 아직 도착은 안 했어요. 어쨌든 간에 아들이 여름에 시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매를 했는데 어떨지 몰라요. 아직 뭐라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바다사원님 어서오세요. 좋으면은 가게도 생각해 볼 만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일단 기곰 참고하시고요. 가전의 어떤 내돈내산 검증. 그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기곤님도 영향력 있는 가전 검증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토기어. 또 자동차 하면 오토기어죠. 그래서 배터리 교환 시스템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속적으로 중국 국산차도 못 믿는다면서 중국차를 믿고 산다? 그래서 중국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차이나 스탠다드예요. 하도 이분이 2015년대에 비로소 현대차를 인정했다. 본디 국내 차를 안전 문제 때문에 신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오토기어님이 원래 전기차 나오기 전까지는 독일차 매니아였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나온 다음에 테슬라 매니아였고, 현기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러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 2020년부터 조금씩 변화했더니 또 뭐 현기차한테 돈 받았냐 이분도 많은 악플에 시달렸던 분이고, 이분도 소신 있게 가시면 돼요. 요즘 이분도 막 겁내하시는데, 인드라의 그 광고 사원치 두려워하지 마시고 협찬 받고 소신 있게 하시면 됩니다. 도견이 나름 철학이 있는데, 이 자동차, 다만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자동차 분야에서만은 마스터신데, 전반적으로 국제 정치 경제 이러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공부를 안 하셨다 보니까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천신누님 어서 오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인드라가 또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니까 또 집중적으로, 인드라 관심을 가지면은 뭐랄까 메고시 파르 반쪽 정은 문좀비 지명이 애들이 집중적으로 좌표 찍어서 공격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분에게도 또 뭐 중국을 가보기나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고 또 이런 식으로 다 딴지를 거는 거예요. 딴지 거는 방법 다 알아, 인드라가. 이분이 또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는 중국 많이 출장 갔다 왔다. 할 말이 없지. 자동차 전문가십니다.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나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모론 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들. 우리는 우리식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서 이기면 됩니다. 이렇게 했고요. 동의하죠. 근데 이제 왜 2015년이냐, 이게 또 중요해. 인드라가 또 정치적으로는 1973년 데이비드 록펠러가 국유 황제가 됐던 해를 중시하잖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산업 제조업 분야에서 하나의 분수령을 이뤘던 해가 1990년 무렵, 91년 빅토르 차일드가 소련이 망한 시기 있잖아요. 91년. 그때가 하나의 기점이었다. 터닝 포인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991년에 연세대 기공학과에 그 현대차 엔진이 처음 들어왔어요. 그 전에 기공학과인데 엔진이 없었어. 엔진이 들어왔었다. 91년부터 본격적으로 막 뭐 286이다 386이다 PC가 막 들어왔었던 때고, 91년이 하나의 한국 제조업에서 기념비적인 해였다고 저는 기억이 하고 있고요. 2015년부터 현대차, 현기차, 삼성전자, LG 이러한 어떤 브랜드가 인정받고 막 그랬을 때 여러분 떠올리시기 바라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첼시, 예, 저 EPL 구단 첼시 광고,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제 뭐 LG는 유럽 대륙. 그 다음에 현기차 같은 경우는 그 월드컵 광고, 이런 식으로. 예, 2015년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죠? 예, K-팝에서 예, BTS가 쩔어, 이게 또 대박 쳤던 때가 2015년입니다. 얘들아 기억하게. 이게 뭐냐면은 2015년 저 BTS가 쩔어로 뜨기 전에, 쩔어 때까지만 해도 이 방시혁이가 돈 없어가지고 사첩자한테 돈 빌리고 개고생했던 시기거든요. 그만큼 그 K-팝 음반 시장이나 그 엔터테인먼트계가 어려웠던 때예요. 그리고 저 쩔어가 BTS 그저 오늘 하이브사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저게 아마 그 무슨 저 유튜브 전문 그 유통 회사, 이게 원더키가 있어요. 원키인가? 하여간 거기에 맡겼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되니까 이제 자기 거가 된 건데, 어쨌든 2015년이 예,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데, 그때가부터 예, 뭔가 대한민국의 제조업 서비스업이 뭔가 의미가 있던, 참 그 당시에 이제 이들아 생각에 통일될 줄 알았다. 예, 하도 국제유통자본이 밀어주니까 통일될 줄 알았다. 예, 그때 이제 과도한 욕심을 품고서 예, 있었죠. 인들아도 그렇게 착각했고. 항상 우리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런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요. 그래서 이제 인드라 생각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업계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이제 일단 무역, 도소매업, 네, 무역, 도소매업과 투자, 금융투자,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도소매업, 무역은 크게 제조업과 비제조업은 K-팝과 같은 엔터테인먼트와 관광업, 비제조업,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업계 이해관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서비스업에는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한국의 그 현재 대학들 상당수가 중국 유학생으로 이렇게 좀 채워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주의 패러다임 탓에 중국 유학생들 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한국의 대학 상당수가 중국 눈치를 보게 되는 이런 양상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업계 이해관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알기 쉽게 업계, 제조업, 무역업 이쪽으로 얘기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에서는 뭐 SK, 삼성전자, LG, 현기차 예를 들 수 있겠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제 중소기업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어떤 제조업에서의 분야에서 일정 부분 타격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서비스업에서도 관광업,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에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교훈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지난 K-팝, 그 다음에 K-드라마가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한한령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체질 강화를 통해서 오히려 한류가 더 발전했죠. 오징어 게임, BTS, 블랙핑크처럼 말이죠.
다시 말하면 중국 없는 세계 경제의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이 점을 지금 현재 소프트 파워를 강조했던 조지프 나이서부터 수많은 구분 국제유통자본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서비스업에서 뭐 EPL 같은 경우 축구 리그 그쪽도 중국에 왜 여름 때마다 중국에 갔겠어요. 그 시장을 노리고 간 건데 이 모든 어떠한 전 세계 중국 시장을 노리는 이들에게 한국 한류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그 부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부당하죠. 사드는 명백히 주권 사드에 대한 맹꽁의 시파르의 찐꽁의 태도는 명백히 주권 침해고 그다음에 맹꽁 시파르의 착각입니다. 그건 결론 났어요 이미. 맹꽁 시파르의 착각이고 사드 배치에 관련한 것은 주권 침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딴지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 이러한 제국주의, 중국의 제국주의, 패권주의적 태도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극복해왔나, 이러한 것이 전 세계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한국의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에도 한국의 제조업에도 모범이 될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제품을 중국이 왜 사냐? 필요하니까 사겠죠. 필요 없으면 안 사겠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드라는 현 시기를 신냉전 시기가 아니라 신제국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냉전 관점에서는 반중 친미, 그런 파시즘 관점으로 보실 게 아니라 중국과 안보 면에서는 경계를 하되 경제적 교류를 끊어서는 안 돼요.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자유무역 관점에서 중국과의 중국 경제와의 어떤 협력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은 주권국가 서로 간의 주권국가인 것을 침해하지 않고 한미동맹처럼 한국의 그 동맹국가 동맹 관계를 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외교 정치적으로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순수하게 경제적으로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말도 안 되는 중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적 이런 협박, 탄압에는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야말로 주권국가의 태도다. 이것을 하지 못하니까 잘 빠셔 문좀비가 중국에서 혼밥 먹습니다. 찐꽁한테 혼밥을 먹은 거죠. 잘못된 거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문좀비 시대 때는 국유본이 친중의 시대였지만 지금은 반중의 시대다. 이 점은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중국 시장이 아무리 그러한 면이 있더라도 중국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 대응할 만한 것이 있느냐?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것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미국 시장이다. 미국 시장은 항상 원톱으로 놔야 됩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원톱은 중국 시장이 아니라 미국 시장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세계 체제, 경제 체제의 핵심은 미국 시장이지 중국 시장은 아니다. 그것은 마치 달러가 휴지가 되고 위안화가 세계 통화가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과 같습니다. 달러가 휴지되면 위안화는 휴지값도 안 나와. 똥이야, 똥. 달러가 휴지가 되면 위안화는 휴지도 안 돼. 휴지는 그래도 밑이나 닦지. 위안화는
예, 휴지값도 못 받아.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정이 첫 번째는 미국 시장이지만 두 번째는 어디냐? 두 번째는 당연히 유럽과 일본 시장이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 그래도 이 미국 시장, 일본, 유럽 시장을 빼고서 예, 그것만으로 한국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먹거리가 되냐? 부족하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시장이다, 인도 시장이다, 이런 거죠. 자, 인구로 볼까요? 예, 중국이 뭐 10억 명, 뭐 넓게 쳐서 통계 잡히지 않는 것까지 합쳐서 15억이라고 넉넉하게 칩시다. 인도가 조만간 중국을 추월합니다, 인구 면에서. 하지만 뭐 중국이 경제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 인도가 경제 성장 속도가 더디다. 예, 인도의 중산층 규모가 좀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타작한다. 예, 치면 인도의 반타작. 또 하나 시장이 어딥니까? 바로 동남아 시장입니다. 여러분, 중국, 인도가 인구가 엄청나지만 예, 동남아시아 인구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예, 인도가 거의 3억, 필리핀도 1억, 베트남도 1억, 합쳐서 7억이 됩니다. 7억. 7억이에요. 중국 인구, 중국과 인도 각각국의 절반 인구가 동남아시아에 살고, 또 동남아시아 인구의 상당수는 젊은층들입니다. 반면에 중국 시장은 점점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점점 쪼그라드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정치적인 이유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유로도 있고, 우리는 냉정하게 중국 없는 시장, 세계 시장을 우리는 냉정하게 고려하고 체질 강화가 필요하다. 수입 다변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남아 시장과의 개척, 그러한 것이 K-팝 시장, 그 다음에 관광업 시장, 교육 시장, 이 동남아에서 중국 애들 욕 오지 말라고 그래. 맨날 냄새 나는데. 대만 분들이 있고,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분들을 대학에 모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지나치게 친중을 넘어서 중국을 추종하는 그러한 좌파시오 정교조가 지배하는 대학가 분위기도 확연하게 바뀔 수 있다. 개인들은 자신 있게 강조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업에서는 굉장히 또 이것은 이 제조업과 또 다른 문제인데, 예를 들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 뭐 이러한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 증권 자본들이 많이 침투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목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어떤 투자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제 유통 자본이 관리하고 있다. 냉정하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이거의 금융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인드라가 말할 수는 없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증권의 인민은행, 그 다음에 증권의 유한화를 관리하고 있는 대상당수 인물들은 국제유통자본 인물들입니다. 증권들이, 한국은행장은 누가 임명하죠? 국제유통자본이 직접 임명합니다. 형식적으로는 한국의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제유통자본이 직접 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증권의 인민은행, 해외다 이런 어떤 인민폐를 관리하는, 외환을 관리하는 자들은 형식적으로는 증권회가 임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유통자본 인물이 관리합니다. 전 세계 석유, 예를 들면 사우디의 아람코 국영회사, 거기에 운영자는 국유본이지 소유주, 아람코 소유주가 빈산만이더라도 운영자는 국제유통자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무바요님 어서오세요.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3억 잊지 마시고요. 정확히는 2,700만원? 2억 7천 인도네시아. 근데 3억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계속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쩐데 현재 대대적인 자위 파시 유튜브 영상들이 넘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제조업이 1위다. 무슨 뭐 중국 휴대폰 시장을 뭐 예를 들면 오파가 먹었다. 오파인가 오퍼인가. 화웨이도 아니고 삼성전자도 아니고 애플도 아니고 오포가 1위를 먹었다. 중국 시장에서 1위 먹어 오포가 이겼으니까 기술력에서 1등 아니냐? 애플보다, 삼성전자보다, 폴더펄, 막 이렇게, 예를 들면 특허만 400개다. 애플의 특허가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몇 개 가지고 있는데요. 400개. 애들 코보다 너무 웃고맙니다.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지금 집중적으로 한국의 대표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중국하고 경쟁이 있는 관계가 뭐 휴대폰과 전기차죠. 그래서 이 분야로 집중적으로 배터리 부분까지도 이렇게 배터리 부분까지 하는 거는 좀 오본 것 같고, 어쨌든 전기차하고 가전제품 이 정도면 중국의 가전제품도 더 이상 아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아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싼 맛에 중국 가전제품 사지 마세요. 내가 단언 드릴게. 5,000원짜리 만원짜리 옷 사고 6개월 만에 고장나서 버리는 거 하고 같습니다. 10년 쓸 거, 비싸더라도 10년 쓸 걸 선택하세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전제품, 휴대폰에 관련돼서는 저는 인정 안 해요. 애국심, 전 분명히 얘기하잖아. 저는 애국심으로 물건 안 삽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께 좋으나 일본 전자제품 좋나 일본 제품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중국 제품이 품질이 좋으면 중국 제품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애국심으로 물건 안 삽니다,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는 중국 제품 거의 안 사요. 싼 맛에 사는 거예요, 싼 맛에. 싼 맛에 사는 거죠. 한국 K-팝은 중국 팝을 베낀 것이다. 인터넷에 보면 분명히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경제에 외환위기 온다. 경제 진짜 온다. 2년 내 세계 경제 판도가 바뀐다. 2년 내 세상이 바뀐다. 왜 이렇죠? 2년 내 무슨 일이 있길래? 2년 내 미국 대선이 있죠. 트럼프만 당선되면 세상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안 그래요? 공화당의 다른 후보가 또 아니고 반드시 트럼프가 당선돼야만이 세상이 바뀌는 거겠죠. 설사 미국 공화당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트럼프만 아니면 돼요. 막말로 얘기해서. 근데 지금 저희 파시스트들이 염원하는 그들의 우상은 트럼프겠죠. 트럼프가 돼야 반중침미 파시즘이 되니까. 오히려 전세계 반미가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되죠? 전세계 반미가 엄청나겠죠. 지금은
반중이 엄청나잖아. 여론이 확 깎여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반중이 깔아앉고 반 러시아가 깔아앉고 반 북한 뭐 이런 게 다 깔아앉고 대신에 반미가 압도적 1위가 되겠죠. 이걸 원하는 거예요. 반미가 돼야만이 좌우 파시오가 숨쉬는 세상이 오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원래 뭐 그냥 좌우 파시오들은 지들한테 맞는 문전비 같은 이런 무능부패한 꼭두각시가 없으면 항상 100년 내내 경제 얘기 온다. 이제 끝장이 난다. 종말이 온다. 경제 공황이 온다. 이런 걸로 난리치는 애들인데다가 정권도 이렇고 이런 거죠. 근데 인들한테 쭉 얘기했죠. 이러한 점에서 이전 방송들에서 쭉 얘기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따로 안 하고 다만 길게 보면 내년부터 무조건 경제 좋아진다고 얘기했죠. 2025년이면 호황이 되고 이제 올해 뭐 이런 얘기는 더 안 하고요. 금리 문제 뭐 이런 거 다 안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이런 코인이나 주식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2019년 차트 보세요. 전 얘기 안 할게요. 2019년 월봉 차트, 주봉 차트만 보세요. 주식, 나스닥, 코인, 한국의 코스피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반드시 그 월봉, 주봉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만 큰 그림에서 향후 2년 동안의 어떠한 큰 그림을 보실 수 있겠다. 이걸 과장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런 식의 짚하면 진짜 여러분 정말로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좌우의 파시오만 믿고 이명박 정부 직후에 집 팔았다가 굉장히 눈물 흘린 분들 꽤 많죠. 조심하시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길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단타 치는 사람들은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가지고 하면 그걸 단타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지금은 어쨌든 저점 잘 들어가시면 된다. 보통은 5월에서 10월까지는 주식이든 코인은 약세를 보일 수 있다. 다만 작년처럼 이 항상 약세는 아니고 잠깐 반짝할 수 있는 시기가 6월이든 7월이든 8월이든 약세장 속에서도 한 번은 반짝할 시기가 있긴 하겠죠. 그런 건 단타 치면서 알아서 하시고 이런 경제 위기론에 대해서는 인들하는 웃고 만다. 그리고 뭐 외환위기, 신현성, 이명박 정부 시절의 신현성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 이라면 이런 한국 경제 위기론, 음모론, 외환위기론 이야기 안 합니다. 한마디로 좌이파시오 문전비 시절에 돈을 매수당했거나 또 극소수의 경제학자들이 있거든요. 영혼을 판 놈들이 있습니다. 매국노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나 그리고 인터넷에 떠드는 애들 상당수는 경제학에 무식한 애들이죠. 기본적으로 모릅니다. 얘네들은 무식해요. 미네르바 얘기에 막 이렇게 하는 그냥 한마디로 무지한 애들입니다. 경제학에 무지한 애들을 믿고 이런 전문가 연착하는 애들 사기꾼들에게 넘어가면 여러분 미래가 없어요. 달러 휴지론도 마찬가지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으면 가짜 뉴스, 음모론에 휘둘리지 않으면 경제를 평상시에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에 휘둘릴 거면 여러분들은 당해도 싸다.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난 그래서 당했다.
거긴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당한 거 어떡할 거야. 예, 공부하세요. 억울하면. 헤르메트카님 어서오세요. 무가연님.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뭐 김승현 안PD의 예, 현대차, 현기차 뭐 당연하죠. 원래 사실 그리고요 이런 거 아니더라도 시장경제, 자본경제 관점에서 공업품 같은 경우는 갈수록 단가가 낮아져야 돼요. 사실은. 예, 엄밀히 얘기해서 예, 자유시장 원칙으로 따지면은 공업 제품 같은 경우는 단가가 계속 예,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플레를 반영해 가지고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건데, 유지하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기차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제조사와 달리 과도한 임금 인상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건 뭐 알아서 하고 내일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냉정하게 해서 임금 인상도 인드라가 허용할 수 있어요. 실질 임금의 상승이라는 면에서 임금 인상 정도면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제조업에서 실업 문제들에서 해고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까다롭게 구는 것도 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나 그 외의 분야에서 지금 한국의 상당수 대기업 노조들이 상당수 대다수 노동자 근로자의 권익을 스스로 해치는 극소수 노동자들의 이권을 위해서 대다수 노동자 근로자들이 희생하고 있는 구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000만 근로자 떨쳐 일어나서 현 노조 집행부를 때려잡는 것만이, 교체하는 것만이 한국 근로자의 길이다. 그것이 개혁운동이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발전이고 근로자의 권익 향상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대중조직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들은 저는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프리메슨 같은 경우는 이런 길드 조합에 대해서 해악스럽게 봤는데 저는 그렇게 해악스럽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프리메슨도 초기에만 그랬지 지금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여기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조도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한 사람입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현실은 현재 한국의 노조가 전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조직이다. 가장 빠르고 가장 빨리 타락한 조직이다 라는 점에서 한국의 노조가 다른 분야처럼 K-팝처럼 전 세계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노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한국의 노조가 400 수꼬통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 늙어가지고 2030들은 더 이상 말을 안 듣고 4050도 수꼬통들의 이권 집단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냥 발악하고 있다. 파시적 발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이다. 더군다나 인공지능 시대, 양자산업 시대, 혁명 시대 이러한 시대에서 시대착오적으로 가는 것은 자신들의 파멸만을 부른다. 이렇게 말씀드리셨고요. 특배 지입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전세 사기나 특배 지입제나 하여간 사기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 K스타, 핵융합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 경제 얘기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금세 갔네요. 30분. 로스토 발전 경제학이죠. 주로 이제 후진국이 어떻게 선진국 되냐 이런 연구의 선구적인 연구를 한 분이 월트 로스토. 월트 로스토가 유명해진 것은 누구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 덕분이에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월트 로스토의 발전 경제학이 유명세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한국을 보라. 이론가가 자기 말대로 되는 그런 모델을 발견하면 현실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로스터가 인기가 있었던 건 전적으로 한국 덕분이죠. 박정희 대통령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명은 발전 경제학자로서 유명한 분이 제프리 삭스. 인드라 몇 번 경제했죠. 인드라가 인정하는 천재 경제학자. 그래서 아프리카 빈곤은 새마을 정신으로 극복할 수 있다. 주장하신 분이죠. 이런 게 발전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발전 경제학이라고 이거를 크게 아마 후진국이 어떻게 선진국 되나 이러한 데서 두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길은 뭐냐면은 농업을 개발해 가지고 농부가 부자가 돼가지고 그로 인해서 그 농업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공업자본을 만들고 그래서 자본화 된다. 이게 뭐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앵클러저 운동 영국 모델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급속한 공업화를 통한 길. 이게 두 번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다 교과서에서 배운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길에서 로스터는 말하자면 두 번째 길, 급속한 산업화의 길을 택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해가 빠를 거예요. 교과서적이니까. 그러나 여기서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뭐죠? 이 두 가지 길에서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성장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비판하면 이러한 급속한 공업화보다는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키웠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인드라가 보통 교과에서 얘기하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국유본론, 유통자본 관점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상시에 지금까지 막스주의적 혹은 종속이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인드라 얘기에 굉장한 알레르기를 일으키면 내가 속았나 생각할 것입니다. 속았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전부터 국제유통자본 내에서는 이 농업화의 길과 공업화의 길 두 가지 길로 다툼이 있었죠. 이건 인드라가 예전 방송에서 강조했습니다. 농업화의 길을 강조했던 사람은 누구죠? 베어링 가문이었죠. 베어링 가문이 그래서 이것을 실천했던 모델들이 예를 들면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이 이런 베어링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업화의 모델은 말하자면 일본, 독일, 뭐 미국 같은 모델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도 베어링 모델이라고 했었습니다. 일본도 그거 인드라 얘기했죠. 일본이 영국식 모델로 하려고 그러니까 베어링 프리메슨 쪽에서 이거는 영국만이 가능했던 거고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프리메슨 초청으로 유학 온 이토부미
이토 히로부미한테 너네는 너네 방식 유형이면 독일이나 모델을 가라, 독일 모델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얘들아 강조했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농업 투자든 공업하든 농업하냐 공업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논쟁은 농업이 우선이다. 이게 말하면 자주 파시즘에서 강조하는 거. 농업 우선, 자주 파시즘. 공업 우선, 이거는 무슨 식민지 근대화론. 둘 다 아니야. 인드라 얘기했죠. 국제 유통자본론 인드라는 이 자주 파시즘, 종국파가 내세우는 자주 파시즘론이나 뭐 일부 애들이 주장하는 근대화 식민지론, 뭐 식민지 근대화론, 둘 다 허접하다. 둘 다 나가리 시켰잖아. 제 관점에서. 뭐냐, 핵심은 투자예요, 투자. 투자를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농업에 투자하느냐, 공업에 투자하느냐. 근데 둘 다 투자를 어디에 하느냐를 얘기를 안 해. 캐나다가 호주가 잘 나갈 수 있었던 건 그만큼 투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투자 없이 농업도 발전 못해요, 여러분. 모택동 보세요. 대약진 운동 됐나? 망했잖아. 안 되는 겁니다. 캐나다와 호주에 그만큼 투자가 됐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일 뿐 안 되는 거예요. 공업화도 마찬가지예요. 투자가 돼야 되니까 투자가 되면 잘 되는 거예요. 1960년대 초중반에 박정희 대통령이 외자 유치를 발벗고 뛰어난 건 뭡니까? 투자가 없으니까. 계획은 있는데 투자가 안 됐잖아. 투자가 없으니까 지지부진했던 겁니다. 투자가 우선순위예요. 이 투자를 누가 결정해요? 국제유통자본이 결정합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좁힙시다. 소련에서 막스주의 공부한 애들은 알겠지만, 레닌주의, 막스 레닌주의 공부한 사람은 알겠지만, 소련의 1920년대 30년대 내부 정책, 신경제 정책 이 있고, 그 다음에 스탈린의 중공업 정책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아까와 같은 거예요. 스탈린의 중공업 정책은 공업화 우선주의, 이쪽은 신경제 정책은 농업화, 농업을 어떻게 해서 하는 거,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건 투자였습니다. 투자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스탈린의 1930년대 중공업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당대 국제유통자본이 파리 로스차일드가 공업화에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만약에 국제유통자본에 투자가 없었다면 스탈린의 중공업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로스차일드 가문이 지배할 때는 막스주의를 교과서로 삼았습니다. 필요하니까. 빅토 로스차일드 때 특히 막스주의가 전세계 대학가의 교과서였죠. 나름대로.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빅토 로스차일드가 망하고 난 다음에 로스차일드가 가문이 붕괴한 연후에 영국에서부터 인드라 강조했듯이 교과서, 경제학 교과서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영국마저도 영국만이 가능했던 근대화 또한 역사학이, 경제사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엔클로저 운동이 과장됐다, 뻥튀기 됐다 라는 겁니다. 영국조차도 엔클로저 운동으로 영국의 산업화, 공업화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영국조차도 투자로 인해서 영국 경제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만약에 영국의 베어링 가문을 비롯한 당대 유럽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영국 경제는 결코 근대화할 수 없고 산업화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이 가진 조건이라면
예, 그러한 산업자본, 금융자본, 엄밀하게 해서 금융자본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개혁개방 정책을 취했다는 것일 뿐, 실제로 영국 경제 상황이나 다른 유럽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당대 현실을 보면 당대 유럽에서 경제가 더 발달한 지역은 프랑스였어. 프랑스. 왜 프랑스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프랑스에서는 개혁개방 정책, 금융 자본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기 때문이죠. 카톨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교가 있었던 네덜란드나 벨기에, 영국, 스위스 이런 나라에서는 근대화 자본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서 로스터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본인 아버지가 사회주의자였고 공산주의자였죠. 그러한 것들의 어떤 반성, 인드라가 좌익파시였던 시절을 반성하듯이 로스터우는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서 어떤 방식이 좋겠는가, 후진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를 찾았고, 그것은 공업화죠. 급속한 공업화. 그런 아이디어는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일본의 예에서 독일과 일본, 그리고 1930년대 스탈린의 공업화, 이 세 가지에서 힌트를 얻었다, 영감을 얻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빅터 로스차일드가 구유 황제이던 시절이니까 한국이 아무리 애를 써봐야 안 된다. 독일과 일본은 그만한 봉건제 시절에 그만한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됐을 수 있고 공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지. 말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유럽 안에 있으니까, 거기다 여건이 다 있었으니까, 유럽 안에 있으니까 독일은 예외로 치더라도, 일본도 봐라. 얘네들 일본도 예전부터 시장이 있었고 봉건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 비슷했기 때문에 일본은 성공했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일본 예외, 일본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과 같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대한민국이나 중국 이런 데들은 일본과 다른 경제체제, 사회 구조였기 때문에 결코 일본식, 독일식이 채택한다고 급속한 공업화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어떤 막스레닌주의가 아니더라도 대다수 사람들은 당대 교과서대로 떠들었던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이 2차 세계대전 이전 식민지 국가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롤모델이 됐고 로스터가 인기를 얻었고, 그 다음에 이걸 따라 해가지고 9번 지시로 등소평이 해가지고 중국의 경제 성장이 됐죠. 그리고 동남아시아가 성장하고 인도가 성장하고 아프리카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서 막스레닌주의는 경제적으로 오류가 난, 이미 검증이 끝난 그냥 소설일 뿐이고, 종속이론은 더 역시 소설을 넘어서 이제는 그냥 휴지통에 넣어야 될 것이고, 이런 거라고 인드라가 강조했습니다. 해방신학 종속이론 막스레닌주의는 어디까지나 빅터 로스차일드 구병 황제가 007 영화에 나오는 실제 주인공, 스펙터의 실제 주인공, 적화야욕에 부응했던 그런 쓰레기 이론이었고, 오늘은 모조리다 역사적으로 검증했고 폐기 처분된 거다. 이걸 아직도 머릿속에 있다면 당신들의 뇌는 뇌세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빌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쭉 읽어보시고요. 질문 주세요. 5단계에서 7단계. 그리고 중요한 건 로스트, 나머지는 뭐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뇌피셜, GTP가 많은 척 많네요. GTP4가 뇌피셜 많으니까 100% 믿지 마시고요.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검증도 인드라 정도로 이렇게 좀 사전에 알아야지, 위키피디아나 이런 것들 비교하지. 막 GTP4가 막 아는 척 하면은 그거 감당이 안 돼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대라고 그랬더니 또 엉뚱한 출처도 되고. 그 출처대는 그 빙도, 빙은 자료도 없는 데다가 출처도 빙고네. 아직까지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빙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너 차라리 그냥 막말하는, 아는 척하는 이 GTP4가 나아요. 빙은 아직까지 저한테 제 체질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로스터의 이력 중에 중요한 것은 이 젠킨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노즈 장학생이었다는 거. 젠킨스가 유대인이었고, 두 번째는 노즈 장학생 아시죠? 노즈 장학생이라는 거는 저도 빅터 로스차일드 계열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즈 장학생은 이쪽에 페이비안 협회, 옥스퍼드, 원래 이쪽 저쪽 로스차일드 계열은 캠브리지 대학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쪽은 옥스퍼드, 노즈 장학생, 그냥 페이비안 협회, 그냥 프리메이슨 이쪽 계열이다. 그냥 그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큰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스터에서 중요한 게 베트남 전쟁 관련된 건데, 인드라가 세계 최초로 로스터였던 인생 이력에서 50년대까지는 로스터가 잘 나갔잖아요. 아이젠하워한테 연설문 써줘, 케네디의 자문위원이었고, 존슨의 또 자문위원 뭐 이런 식으로 잘 나갔는데, 언제부터 로스터가 공직을 떠났냐? 닉슨 대통령 당선된 다음부터거든요. 그 닉슨 대통령의 업적이 뭐예요? 핑퐁 외교를 통한 친중 아닙니까? 베트남 전쟁의 종료였고요. 근데 베트남 전쟁과 로스터가 베트남 전쟁에 아직까지 뭐 돌아가시면서 뭐 사과 한마디 안 했다. 로스터는 어떤 입장이냐면, 세계 최초로 구건론 관점에서 얘기하면 로스터는 빅터 로스차일드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빅터 로스차일드의 부하는 아니에요. 헨리 키신저도 빅터 로스차일드가 아니라 버트란트 러셀에서 데이비드 록펠러로 전향한 분이지 빅터 로스차일드 사람이 아니에요. 헨리 키신저도. 마찬가지 로스터도 빅터 로스차일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당대 구명 황제가 빅터 로스차일드였기 때문에 로스터는 당대 구명 황제의 말을 큰 그림에서 지지하면서 자신의 경제적인 목표 이상을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로스터의 유형이 많아요. 그 당시에 5, 60년대 때. 따지고 보면 케네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케네디도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 빅터 로스차일드니까. 케네디는 베트남 전쟁 때문에 암살당한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로스터의 베트남 전쟁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대 구명 황제가 그러하니까 자신의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대 구명 황제에 부응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베트남 전쟁 자체를 지지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한 예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문제, 6.1 전쟁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이스라엘 6.1 전쟁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오히려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에 대해서 오히려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더군다나 이집트 나세르가 친소 성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공 노선이었는데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나세르에게 호감을 가졌다는 거. 이건 뭘 의미하냐? 박정희 대통령도 이집트 나세르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김정필, 풍은아 김정필 선생과 박정희 대통령 모두가 이집트 나세르에게 호감을 가진 분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만 보더라도 로스토가 정치적인 문제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고, 중요한 것은 급속한 공업화, 선진국화를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한 경제 모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집트에서는 나세르만한 인물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한국에서는 박정희만한 인물이 없다 생각했듯이, 그러한 관점에서 보시면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스칼로피너에 대해서 인드라가 블로그에서 두 가지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스칼라피노가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 경제정책에 대해서 비판한 줄 알았더니 아니고 1980년대에 비판했다고 합니다. 1980년대 박정희 대통령 모델을 비판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하니까 비판한 거죠. 두 번째, 스칼라피노가 정확하게 상극위원회 회원이 아니고 상극위원회 자문이었다. 이러면 두 가지 면에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썼던 글들에 대해서는 수정은 안 할게요. 스칼라피노가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정치학자예요. 정치학자가 왜 굳이 로스토를 비판했나? 베트남 전쟁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얘기했죠. 국제유통자본에서 베트남 전쟁이 가진 의미. 빅토르 로차일드는 왜 베트남 전쟁을 지속시키려 했고, 데이비드 록펠러 신인 국왕 황제는 왜 베트남 전쟁을 끝내려 했는가에 대해서 인드라가 자세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로스토우가 정치적으로 30년 동안 거의 매장당했죠. 로스토우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러던 것이 언제부터 로스토우가 다시 정치권으로 공직에서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나? 바로 20세기 말이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그렇죠? 근데 힐러리 클린턴 언급 이전에 이미 클린턴 시절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로스토우가 왜 다시 20세기 말에 호명됐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식 로스토우 이런 얘기를 했나?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인드라가 밑에, 인드라 블로그 경제란 밑에 보면 연준의 정책이 국영 황제가 바뀔 때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얘기했죠. 빅토르 로스차일드 시대에는 고용, 데이비드 록펠러 시대 70년대에는 물가, 그쵸? 그 다음에 20세기 말부터는 성장이었다고 내가 강조했다. 성장하면 로스토우잖아. 미국에도 제대로 된 자동차 회사, IT, 바이오 회사를 만들자. 성장, 로스토우. 왜? 국위본이 친중해서 중국더러 중공한테 경제 성장, 발전해라 했기 때문에, 중국에 오늘날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국제유통자본이 예상했기 때문이에요. 중공이
이만큼 경제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응할 만큼 미국 경제도 성장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미국 경제가 테슬라 같은 게 없고 IT도 없었어 봐요 오늘날. 그래놓고 국제유통자본이 쭉 막혔으면 세상이 적화됐겠죠. 안 그래요? 미국 국제유통자본은 90년대부터 실리콘밸리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IT 닷컴버블 일으키고, 그렇죠? 이제는 인공지능 양자산업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전기차. 그래서 성장이다. 로스토어가 다시 각광을 받게 됐다. 김대중은 또 김대중 인정한다 했죠. 반쪽 노면은, 그러니까 문전비는 다시 없을 무능부패 좌파쇼 쓰레기지만 맥로지만 또 김대중을 자유 좌파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뭐 비판할 것도 있습니다. 김대중의 공보다 과가 왜요? 근데 경제적인 면에서 김대중은 굉장히 저는 업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로스토어를 그전에는 정권 잡기 전까지만 해도, 직전까지만 해도 대만식 중소기업 방식이 옳다, 박정희 대통령의 대기업 방식, 재벌 방식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막 떠들다가 막상 정권 잡기 전에 대선 할 때는 김정필 풍이나 김정필 선생과 손잡으면서 사실상 박정희 노선으로 전향했던 인물이 김대중이에요. 그래서 김대중을 지지하고 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김대중 대통령은 자유좌파 노선이에요. 그거 잊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러한 면들이 분명히 있었다. 김대중도 국원 지시를 받은 거예요. 김대중을 임명한 것도 국위본이고 반쪽 노면이나 문전비를 임명한 것도 국위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부터님 어서 오세요. 자, 이 정도로 얘기하고 질문 주실 분들 질문 주세요. 그래서 성렬의 형이 로스토어를 언급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일부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 누가 대통령이 돼도 다 박정희 대통령만큼 할 수 있다. 그건 진짜 구라입니다. 인드라가 세 가지만 딱 얘기해. 간단하게. 첫 번째, 51%는 국위본이다. 국위본이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박정희 대통령의 아무리 좋은 계획과 실행력이 있더라도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었다. 국위본의 전략과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첫 번째. 두 번째, 국위본의 기획과 투자가 있을지라도 실행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없으면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국위본이 지금 얼마나 인도를 키워주려고 애를 써요. 인도에 그만한 인물들이 없어. 그래서 저 모양 저 꼴인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진짜로. 인도네시아를 막 키우려고 그래. 그만한 인물이 아직 인도네시아 안 나왔어요. 국위본이 또 요즘 공들이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필리핀에 그만한 인물이 없어요. 또 인물이 나오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인물이 나오면 필리핀 엄청 큽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만한 인물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국위본,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과의 지도력 있어야 됩니다.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아무나 대통령 문전비를 갖다 놔봐. 반쪽 노면이나 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인드라가 강조한 게 뭐죠? 이제는 박정희 모델이 아니라 박정희 정신이다. 아직까지도 박정희 모델 집착하는 것은 스칼라피노가 옳게 지적한 건 이럽니다. 박정희 모델은 고도성장 시기에 적용됐던 것이기 때문에 박정희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데는
인도네시아나 인도, 베트남 이런 데서는 여전히 박정희 모델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고도성장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노스토 관점에서 성숙한 대량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박정희 모델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박정희 정신이죠. 오늘날 저의 파쇼들이 박정희 모델을 집착하는 것은 주명이나 문준비나 다 박정희 모델을 운운하고 있어요. 그들이야말로 파시스트라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의 기억력은 없으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가졌던 개발 독재, 바로 독재하고 싶어서 파쇼짓 하고 싶어서 박정희 모델을 운운하는 겁니다. 문준비 내 말이 틀려? 주명이 내 말이 틀려? 니네들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배우고 싶은 것은 독재 아니야. 당신들이 가장 박정희 정부를 니네들 쫄따구한테 얘기하는 게 독재 반대잖아. 근데 너네들이 하고 싶었던 게 독재잖아. 문준비가 독재했잖아. 주명이도 독재하고 싶잖아. 안 그래? 내 말이 틀려? 지금은 세 번째 박정희 정신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파쇼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였다는 거죠. 오늘날 박정희 정신을 계승받자는 자유우파와 자유좌파는 박정희 모델이 아니라 박정희 정신인 겁니다. 당대에는 독재가 옳았어요. 저는 옳다고 봅니다. 유신체제 불가피했다고 보는 사람이 인드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독재 반대합니다. 그래서 파시즘에 반대하고 전체주의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는 한국 정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준비, 반쪽노면, 쥐명이들은 계속 국가주의적 국가주의적 통제를 해서 시장경제, 자본경제를 망치려 하고 있다 이거죠. 정정유착을 시도하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문준비, 반쪽노면, 쥐명이라 이거예요. 정정유착은 선진국이고 정정유착은 후진국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 더 있나요? 혹시 경제 부분에 대해서? 김현석, 이거 얘기해야 되겠네. 이거 죄송합니다. 자, 음모론에 관련돼서 김현석 무슨 은행 파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일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두 개 망할 수도 있지. 예, 걱정 없어요. 예, 일시적으로 하나 망해도 돼요. 아무 끄떡 없어. 그냥 공매도 세력에 5월부터 어차피 10월달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차트상 이거는 저는 그 차트 맹신자는 아닌데 차트상 떨어질 때야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 떨어뜨리려는데 딱히 변명거리가 없네. 만만한 게 은행 위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두 개 망해도 알아서 블랙록이 다 처리합니다. 금융계의 하이에나 블랙록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블랙록이 다 알아서 해줘요. JP모간이나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나머지는 인드라가 계속 금리 문제 이런 것들 연준 문제 다 얘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도 금리를 오를 만큼 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렇게 진단했는데 인드라도 동의합니다. 인드라가 그 얘기도 다 했겠죠. 한국은행, 캐나다은행, 호주은행이 이번에 금리 올린 거 이런 것들도 다 큰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커다란 흐름에서 변수가 되지 못한다. 골드만삭스에서 약달러로 갈 수 있다, 과대평가됐다, 고평가됐다 막 이러는데 요즘 골드만이 좀 뿔이 났어요.
골드만이 자신하는 유가도 폭락하고 여러 가지 골드만이 요즘 약간 찬밥 신세 받고 있어요. 그냥 이해해주고 여전히 그래도 골드만도 영향력 있는 구변 기관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큰 문제 없다. 김현석, 또 김현석을 늘 인정하죠. 한국의 기자다운 기자 중에 한 명이 김현석이다. 경제기자. 그냥 김현석 기사 읽으면요, 세계경제 다른 애들 거 안 봐도 돼요. 제가 볼 때. 월스트리트나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 일본 경제신문, 뭐 이 정도 하고 김현석, 뭐 이 정도 보면 세계경제 보는데 큰 무리가 없다. 요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리포트 정도로 참고하시면, 블랙문 리포트 이 정도면은 뭐 다른 거 가짜뉴스 음모론에 뭐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다음 VOA 암호자산 공개, 즉각 김남국 가상화폐 60억 어벤 어전. 저는 코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은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뭐 코인이 0 제로가 된다. 하나만 얘기 듣게. 지금 미국 정부가 가진 저 비트코인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왜냐하면 다 압수했잖아. 그 시장에 이제 때가 되면 파는데, 어떤 음모론자들은 이걸 다 판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폭락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얘기할게요. 앞으로 미국 연준이 압수할 게 어마무시해. 시장에서 북한의 비자금 동결시키고, 매공 18억 것도 동결시키고, 푸틴이 비자금도 있을 거 아니야. 푸틴이 과연 인터넷은 안 보지만 코인을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을까? 쿠바의 카스트로 파쇼 정권이 비트코인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만 다 압수해도 여러분이 미국 연준이고 미국 정부고 국유본이면 비트코인 폭락시키고 싶겠어요? 적당히 가격 조정하면서 자기가 일부 팔 때는 가격 올려놓고 팔고, 어느 정도 팔았으면 비트코인도 폭락시켜 놓고 또 좀 사고, 그랬다가 다시 좀 가격 올리면 또 팔고 이럴 거 아니에요. 앞으로 미국 연준이 세계에 이런 어떤 좌우의 파쇼들의 자산을 동결시켜서 압수할 게 무궁무진합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